새벽 3시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 상계동의 낡은 주공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세 김민서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서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였어요. 평생을 남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에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는 신세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이준영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민서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어도 책임감은 강한 성격이었어요. 며느리 최수아는 34살,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며느리는 참 온화하고 헌신적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인 민서 씨에게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죠. 민서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참 복덩이를 만났구나. 그렇게 함께 산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민서 씨는 어느새 이 집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며느리 수아는 늘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준영은 요즘 부쩍 피곤하다며 방에 눕기 바빴습니다. 최근 들어 준영은 수면 장애와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가까지 내고 집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영희 아주머니가 민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서 씨,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그 집에서 소리가 좀 나더라고. 민서 씨는 당황하며 웃어 넘겼죠. 어머, 무슨 소리요? 우리 집은 조용한데. 글쎄, 뭔가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희 아주머니의 말에 민서 씨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민서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미묘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억지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민서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그녀는 애써 베개로 귀를 막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며느리 수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온화한 표정. 아들 준영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민서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민서 씨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분명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휴대폰이 지잉하고 진동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민서 씨는 잠에서 깨어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CCTV 앱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온 것이었죠.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다 큰 아들 부부가 새벽에 뭘 하든 그걸 훔쳐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그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민서 씨는 CCTV 알림이 올 때마다 갈등했어요.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의 카메라는 두 부부의 방문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죠. 민서 씨가 처음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어요. 적외선 모드로 녹화되어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곧 민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보이는 침대 위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의 그림자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이런 걸 내가 왜 보고 있담.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실루엣,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전 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땐 양쪽 모두 움직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듯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준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죠. 며느리 수아는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아들 준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았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준영아, 몸은 좀 어떠니?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영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아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어머님. 푹 쉬시라고 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아의 말을 듣는 순간 민서 씨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쳤습니다. 준영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대체 뭐지?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힘이 있나?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서 씨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실루엣의 손이 아래쪽 실루엣의 얼굴 근처에 가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미동조차 없었어요. 민서 씨의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CCTV 저장 용량이 다 돼서 자동으로 지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민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설마 수아가 준영이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 씨는 며느리 박수아의 행동을 그림자처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수아의 일상에 기묘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수아가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정밀했죠. 야채를 써는 두께도 항상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순서를 고집했어요. 민서 씨는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유독 준영을 대할 때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준영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 하면 수아는 즉시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마치 준영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민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영과 수아도 함께 있었는데 준영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수아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같이 갈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준영은 당황하며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수아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민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수아는 준영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엔 민서 씨가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수아는 준영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입 부분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수아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서 씨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녀는 당장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아가 CCTV를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자동 삭제되기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죠. 수아야,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영상이 자꾸 지워져서. 아마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민서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민서 씨는 준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귀신같이 알고 항상 근처에 있었고 아들 준영 역시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민서 씨는 아들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옷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바늘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여러 번 맞은 것 같은 자국들이었어요. 준영아, 팔에 이게 다 뭐니?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팔을 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바로 그때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준영 씨가 잠을 통 못 자서 수면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민서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민서 씨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아는 준영의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준영은 숨을 쉬려는 듯 몸부림치는 것 같았지만 수아는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민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상이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CCTV 전원을 내려버린 거였죠? 민서 씨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영이 결혼하기 전 아주 힘든 연애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준영은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했었죠. 준영이 민서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준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민서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기와 며느리 수아가 준영과 만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준영은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수아와 사귀기 시작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했습니다. 민서 씨는 수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수아는 자기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민서 씨는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우리 준영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수아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은 있잖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민서 씨는 수아의 대답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섞이기 마련인데 수아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 씨는 우연히 수아가 준영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준영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 놔버리지 않겠다고.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준영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민서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서운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수아가 민서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민서 씨는 수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뒤틀린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란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수아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준영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민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을 연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영이 엄마야.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순간 민서 씨는 확신했습니다. 수아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들 준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준영을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수아가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졌고 수아의 비밀스러운 과거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아는 자신을 버린 준영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곁에 묶어두려는 걸까? 민서 씨는 확신했습니다. 수아는 준영이를 죽이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민서 씨는 아들 준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준영을 혼자 두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아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민서 씨는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준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준영아, 너 요즘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아 보여. 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 씨를 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에는 가봤어?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아가 병원에 데려다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민서 씨는 아들의 대답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들은 이제 며느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영아, 혹시 수아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준영은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수아는 절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민서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 씨는 준영을 데리고 직접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준영아, 엄마랑 병원 가자. 정확하게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지만 수아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고 준영 씨는 거기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정말 괜찮다니까요. 준영 씨도 지금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서 씨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무조건 119에 신고하겠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급박하고 더 절망적인 소음이었어요. 민서 씨는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준영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수아는 그런 아들을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방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서 씨가 소리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며느리 수아는 그 위에 올라탄 채로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준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준영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아야, 당장 그 손 못 대?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 씨를 봤습니다. 그 순간 민서 씨는 수아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상냥하던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무서운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너 미쳤니? 지금 준영이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민서 씨는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그녀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제 거예요. 민서 씨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수아가 쏜살같이 달려와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준영은 점점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수아는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민서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준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민서 씨의 방해가 화가 난다는 듯이요. 민서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너. 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수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준영 씨가 날 떠나려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민서 씨는 수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수아가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는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연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수아야, 정신 차려. 나는 준영이 엄마야. 다른 여자가 아니라고. 거짓말. 준영 씨는 항상 어머님 생각만 해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준영의 목을 더욱더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미친 듯이 수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수아는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답게 체력이 보통이 아니었죠. 수아야, 제발.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수아의 말을 들으며 민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아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수아가 어느새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민서 씨는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깊은 새벽이라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준영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민서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침착하게 아들에게서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준영 씨는 이제 완전히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민서 씨는 아들의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간신히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그녀를 다시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준영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민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한텐 준영이가 전부란 말이야. 저한테도 준영 씨가 전부인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수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준영 씨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민서 씨는 수아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경찰들이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민서 씨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준영 씨.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어요. 민서 씨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요. 우리 아들이. 구급대원들이 즉시 준영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어요. 수아는 경찰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준영 씨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테니까요. 민서 씨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서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함께 타셔야겠습니다. 민서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아들은 온갖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서 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사람한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준영은 즉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장기간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서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네? 뇌사라니요. 그럼 우리 아들 다시는 못 깨어나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민서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수아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정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어요. 수아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아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어요. 그녀는 정말로 준영이 예전에 임신시켰던 그 여자였습니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신분을 바꾼 뒤 복수를 위해 준영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민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였습니다. 아들을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민서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준영이가 깨어날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려 애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자발적인 호흡도 거의 없었죠. 민서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준영아,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도움으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아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서 씨에게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준영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섬뜩한 믿음. 민서 씨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아직도 자신이 한 짓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 씨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지잉하고 진동했습니다. 집에 설치해둔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민서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아니,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서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스윽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부부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민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수아가 탈출한 건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정신병원은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곁에 누워있던 아들 준영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민서 씨는 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의 영상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져 있었어요. 민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안방. 민서 씨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안방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아가 준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아는 정신병원에 있고 준영은 바로 여기 자기 눈앞에 있는데 민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님? 민서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민서 씨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만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어요. 민서 씨는 처음으로 온전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항상 그녀를 괴롭혔던 그 기이한 소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지잉하고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됨, 안방. 민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준영이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텅 빈 집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준영은 민서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민서 씨는 급히 옆에 누운 아들을 확인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저 아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민서 씨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